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3장 고용과 실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노동시장 수요 부분은 이미 좀 끝냈었고요. 저번 시간 어떻게 했나 생각하면은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게 L은 레이버, 이제 W 임금 이렇게 했을 때 대한 수요는 노동의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의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노동의 공급은 그냥 단순하죠. 여러분들 봤을 때, 아,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시급을 5천 원 준다. 시급을 5천 원 준다 그랬을 때 5천 원에 일할 사람 얼마 있을래? 이렇게 하면은 뭐 5천 원에 일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좀 여러분들 내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내가 한 시간에 5천 원 받으려고 일을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금이 시간당 10,000원 준다. 그죠? 그럼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서록 노동에 대한 공급은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하니까 노동 공급고소는 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수직인 부분이 있죠. 그죠? 수직인 부분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냥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임금을 어떻게 이 수준에서는 임금을 막 변화시키더라도 노동 공급량은 그냥 변하지 않는다. 그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노동의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을 2만 원 준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려고 그러는데, 임금을 2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으로 올린다 그래도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경제 내에서는 노동량이라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 공급량 느리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경제 전체적으로도 최대 수량의 노동 공급량에 다다르면은 임금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노동 공급량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렇죠? 임금이 상승하면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의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 노동자들은 보수를 받는 일과 여가, 그렇죠? 그리고 육아나 가사노동과 같은 다른 활동들 사이에 자신의 시간을 최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동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제한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이 아르바이트 때 시급이 갑자기 5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놀고 가사노동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변화할 때 노동공급 곡선은 이동한다. 그렇죠? 기와 선호, 시간의 기비용, 그 다음에 인구와 인구 구성.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변화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 곡선이 있었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 공급 있으면은 우리가 균형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경쟁 균형이라는 것은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균형 임금에서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은 같다. 그렇죠? 그림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동 임금 이렇게 했을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막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 부분, 그렇죠? 자, 우리가 고용과 실업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노동시장을 분석하면서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이 어떻게 될까? 균형 임금상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같으니까 실업이 없겠죠. 그렇죠? 노동의 초과 공급도 없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어,
일부 사람들은 잡을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실업이 존재하는데 균형에서는 실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교육 수준별 실업률을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고졸 미반은 7.9%, 고졸은 5.4%, 4.5 이렇게 해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은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좀 약간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실업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죠? 실업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고임금에서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기술 친화적으로 바뀌면은, 그죠? 기술 친화적으로 바뀌면은, 그래서 고속연공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죠? 그쪽에 수요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실업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본 것처럼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마찰 없는 시장, 그다음 어떤 뭐 제약 조건이 없는 아무 제약이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임금은 항상 시장을 청산하도록 빠르게 조정될 것이다. 균형 상태로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남아도는 상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으로 빨리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마찰 없는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하는 게 어, 항상 경제가 균형이면 실업이 없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 실업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 없는 시장은 왜 실업자로 간주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또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에 미국에서는 77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찰 없는 시장을 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균형 말고 좀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실업의 종류라는 것은 마찰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그다음에 경기적 실업.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 따라서 호황기, 그다음 불황기에 이렇게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요거 합을 뭐냐면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경제가 가지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보려는데 첫 번째는 마찰적 실업이에요. 어, 아주 이상적인 사회에서도 실업은 존재를 한다 그래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직장에서 B로 이동했을 때 옮기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마찰적 실업의 얘기라는 거지. 하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만화가 좀 이렇게 토끼가 깡충깡충 뛰는 걸 합이라 그러죠. 합. 근데 뭐냐면은 직장을 여기서 A에서 B로 이동할 경우에 이렇게 그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에서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전 정보와 시간이 걸리는 일자리 탐색 과정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실업 노동자들은 보편적인 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 임금 수준에서 자신들을 고용할 고용주들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수요 공급이 있었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실업이 발생하죠? 균형임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같으니까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균형으로 못 갈 경우, 이게 사례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따가 좀 볼 거예요. 이렇게 균형임금보다 높게 임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임금에서 수요는 요거밖에 없죠. A라는 점. 그렇죠? 근데 이 높은 임금에서는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초과 공급이 있다는 얘기는 일부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 구조적 실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임금이 시장 청산임금, 균형임금, 그렇죠? 이거는 균형임금이죠, 그렇죠? 균형임금 이상의 위에서 고정되어 있는 경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마찰적 실업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마찰적 실업은 그냥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탐색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나 얘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또 다른 사례는 뭐냐면은 그래서 A라는 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양 산업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근데 B라는 산업에 있는 직장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직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A에서 B로 이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마찰적 실업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숙련, 경험, 선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람을 바로 못 뽑을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구직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어. 자, 삼성전자에 취업하면은 뭐 월급도 많이 준다더라. 연봉도 많이 준다더라.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환상을 갖고 갔는데 실제로 보면은 거기서 취업해서 1, 2년 내에 퇴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20%, 30% 된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 들어가서 월급은 많이 주는데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도 다양한 분야의 세부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과 거기서 요구하는 일이 다를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도 좀 혼란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보의 매칭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고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직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일자리 탐색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서 불안전한 정보를 갖고 시간을 잡아먹는 일자리 탐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이거를 마찰적 실업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실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마찰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뒤에 이제 보면은 경기적 실업 세 가지겠죠. 자, 이제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임금이 시장 청산 임금 수준, 시장 청산 임금이라는 것은 그냥 균형 임금이라고 그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점, 그렇죠? 그거보다 높게 유지되는 임금 경직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 공급량과 노동 수요량 사이의 지속적인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본다. 여기서 본 것처럼 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뭐 공급곡선 이렇게 있었을 때 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이 있고 이랬을 때 균형 노동 수요랑 노동량은 이거 되는데 요거보다 높게 시장에서 임금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W라고. 그렇죠?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균형 임금보다 높으면은 필연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 임금에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실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황, 이거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 균형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어떤 경우에 이게 균형으로 못 가고 이게 고착화되느냐, 높은 임금에서 고착화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최저임금법 때문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법적으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건 뭐죠? 요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우리 가격 이거는 하한제죠, 그렇죠? 그래서 하한제라는 뭐냐면 최저임금은 뭐냐면 요 더 밑으로 더 못 내려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법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노동조합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면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 임금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좋아요?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 이미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만큼을 받을 수 있어서 좋죠, 그렇죠? 근데 잠재적으로 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이 높은 임금에서. 근데 이만큼의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갔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좀 약간 요거랑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강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그쵸?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임금을 높게 이렇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효율 임금 가설이라 해요.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효율 임금 가설은 뭐냐면은 그냥 고용주가 더 높은 임금을 줘요. 다른 일반 동종업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따져보면은 둘 다 반도체 회사죠. 근데 이제 다른 근무 조건은 다 동일한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예를 들어서 연봉을 2천만 원 더 준다고 한번 따져보세요. 자, 업무 강도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임금을 그냥 삼성전자는 더 많이 준대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동일한 업무량이라 그랬죠.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고 연봉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2천만 원을 더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SK 하이닉스에 있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삼성전자의 직장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동일한데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SK 하이닉스로 별로 이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연봉을 기업 고용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높은 임금을 주면은 뭐 좋은 사람도 뽑을 수가 있고 이직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많이 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기술을 해서 시장 임금보다 더 이렇게 높게 임금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효율 임금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저항하기 때문에 임금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는 균형 상태에 있었다고 따져볼게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죠. 그렇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에서는 이게 여기서 W 이게 첫 번째 균형이었고 W2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임금이 낮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낮아지고 만약에 그냥 기존의 임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존의 임금에서는 공급은 여기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율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경직성이라는 것은 임금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현 상태에 있을 경우에 어떤 그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생기고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서 실업이 발생한다. 이거 지금 여기서 때 구조적 실업 다 봤었죠. 여기서 보면 그래프로 얘기하면 끝나요. 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된 케이스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최저임금제일 경우, 그 다음에 노조에 의해서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 효율임금 가설에 의해서 오너들이, 고용주들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실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원래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경직성.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더라도 임금은 깎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이 네 가지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구조적 실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우리 네 가지 봤었죠? 최저임금제냐? 노조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구조적 실업 발생하는 게 효율임금 가설 때문이냐? 아니면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이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 그리고 몇몇 도시들은 공용주들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당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임금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이 시장 청산임금 또는 이제 균형임금이죠. 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균형임금보다 최저임금은 더 높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밑으로 못 내려오게 여기까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더 내리지 못한다.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제 공급이 노동의 수요보다 많아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냐? 과연 그러냐? 여기 좀 보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균형이 있을 때 이거보다 높게 최저임금이 선정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보면은 최저임금이 만약에 균형임금보다 높으면은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구조적 실업의 아주 큰 요인인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여기서는 답은 아니다. 왜냐면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는 150만 명에서 전체 취업자의 1%밖에 안 됐다. 그래서 수시한당 임금의 중간값이 최저임금의 4배에 해당되는 30%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은 최저임금보다 3배, 4배 정도 많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1%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요인이다 이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노조 때문에 그런가?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아마도 시장 청산 임금보다 시장 청산 임금 뭐라 했죠? 균형 임금이죠? 더 높은 계약 임금 수준을 협상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도 실업의 주요 원인일 수 없다. 구조적 실업에 속하긴 하지만 실업의 주요 원인일 수 없다. 왜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죠? 2013년에 단지 1,450만 명의 노동자들. 이거 비율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의 11%만이 공공부문이 및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고용주가 더 자발적으로 더 높은 임금 줄 수 있다. 이걸 효율임금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들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 청산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걸 효율임금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효율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다. 아까 뭐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 예를 들었죠. 가정으로. 자, 그랬을 때 보면은 노동자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죠. 더 높은 임금을 주면은 우리 직장만큼 월급을 더 많이 주는데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딴 데 가면 임금이 깎이는데 그러면 그냥 차라리 여기서 남아있어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줄수록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태업이라는 것은 일을 그냥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태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업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회사는 연봉을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 지원자를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을 많이 줄 수도 있다.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근데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주요 원인일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런 걸로 자발적으로 고용주들이 그렇게 주는 케이스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 이게 뭐냐면은 산업이나 직업 간에 큰 임금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생산성 차이로 설명된다 이거죠. 노동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별로 노동 생산성의 차이, 그 다음에 산업별로 이 재화의 가격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임금이 우리가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런 거 차이가 있어서 임금이 이렇게 다른 거지. 그냥 뭐 고용주들이 그냥 알아서 더 많이 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최저임금제, 두 번째는 노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시장임금보다 높게 줘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임금의 경직성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서 이제 책에서는 세 가지가 아니라 그게 큰 요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마지막 게 아주 주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밑으로 안 가려는 거, 경직다는 얘기, 밑으로 안 간다. 그냥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체 혹은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보다는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할 것이다. 된 거죠. 요거는 아까 최저임금제 있었을 때 공급과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로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유효하냐면은 민시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 1에서도 했었지만은 최저임금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저임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균형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요거보다 더 못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이 균형가격보다 밑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 균형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이제 그 경제라는 것은 균형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이미 여기 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균형으로 가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는 균형 가격보다 높아야지만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요만큼 여기까지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최저임금제 하에서는 공급은 요만큼 있죠. 그렇죠? 수요는 어떻게 되죠? 수요는 여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는 직장을 갖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못 갖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뭐냐면,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의 임금이 요거보다 더 높아야지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제 최저임금이 높다 그래도 요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 노동을 공급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실업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최저임금이 노동자 유형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볼게요.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그래서 보면은 딱 최저임금이 아까 효과 있을 때 보면 뭐라 그랬죠?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아야지 실업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랬었죠. 보면은 최저임금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여전히 균형임금보다 높죠. 그래서 실업이 조금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실업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경우에는 실업이 더 커진다. 요거는 이제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고, 여기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고숙련,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아르바이트 시장, 그렇죠? 요거는 일반 여기서 뭐 대기업 시장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대기업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점에서 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발생했어요? 최저임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최저임금은 여기서. 이럴 경우에는 요 범위 내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이 균형 가격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 대기업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이거는 시장임금에서 결정되니까 이럴 때는 실업이 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 대기업 시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아주 높게 되어 있을 경우는 이럴 때는 이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 균형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최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대기업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 대기업 노동시장에서 요거보다 균형보다 높게 최저임금이 설정돼야지 여기서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임금 경직성. 임금은 밑으로 그러니까 좀 더 추가하면 여기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얘기죠. 아까 좀 얘기한 거예요. 초기 균형은 이원이에요. 이원이라는 데 있었죠, 여기. 여기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동 수요가 감소했어요. 노동 수요가 어떻게 되면 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느냐?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했을 때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노동 수요가 왼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아무 제약이 없다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은 어디예요? 요게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새로운 균형은 요 F라는 데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노동의 그러니까 이 F라는 거는 풀이에요. 플렉서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유연할 때. 그래서 균형으로 그냥 쉽게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F라는 접에서 머무르겠죠. 그러면은 E1하고 F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업이 있어요, E1에서는? 점 E1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이 없어요. F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F라는 것도 그냥 유연하게 임금이 변할 경우에는 F라는 점도 새로운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니까 실업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고용에 있어서는 고용량은 감소를 할 수 있어도 실업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경기 수요가 감소하면은 임금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임금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임금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마음대로 못 떨어뜨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공급고소는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금이 떨어지지 못하니까 새로운 수요 곡선을 만나는 점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둘만큼은 이게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비단 실업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더 많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각 임금이 유연하게 수요가 감소했을 때 유연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고용은 어떻게 되죠? 원래 초기 균형은 L1에서 고용은 여기였었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왼쪽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도 그냥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은 F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유연하게 변할 경우에는 고용량은 LF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L1에서 LF로 바뀌는데 근데 만약에 임금이 경직돼서 임금이 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 감소함에 따라서 이 임금 수준에서는 수요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고용이 훨씬 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뿐만 아니라 고용도 그러니까 경직적 임금에서는 실업도 더 많이 증가하고 유연할 때보다 그다음에 고용도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까 본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랬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대침체기였던 The Great Recession이라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에.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그 부동산 담보증권의 이렇게 부실화됨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2008년이었는데 어느 대기업의 임금 상승 폭포를 살펴본 인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때 대침체가 돼서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생산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산도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림으로 보면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자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어느 대기업이 있었는데 15,000명 중에서 임금이 삭감된 케이스는 46명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인상되거나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50%가 넘는 이때는 2008년은 이게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게 오히려 더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명목 임금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를 임금의 하방 경직성,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지역의 고용주들이 폐업하면 고용과 실업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폐업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폐업하면은 폐업 하면은 해고가 되겠죠.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고용은 감소고 당연히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에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죠? 재화 같은 걸 재화 서비스를 많이 수출하다 보면은 그 중국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중국의 수출국과 경쟁하고 있었던 산업들은 좀 위축이 되겠고, 그죠?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고 막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죠.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더런 같은 경우는 듀크 대학교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했었죠. 이런 차이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실업률이 왜 상승했느냐? 중국가를 봤을 때 여기가 중국가랑 경합되는 산업이 있었구나. 노스캐롤라이나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 여기는 이제 피츠버그는 적게 노출됐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많이 노출됐다. 그죠? 그래서 피츠버그는 재지, 인쇄, 금속 제품과 같이 중국 수입국과 경쟁에 적게 노출된 산업들에 특화했다. 그래서 실업이 별로 영향을 못 받았다. 그죠? 그런데 이 롤리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은 섬유, 의류, 전자제품과 같이 중국 수입품들과 경쟁에 많이 노출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쪽 산업이 좀 죽어가면서 실업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피츠버그보다 롤리 더럼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왼쪽으로 이동했고 이런 사정이 임금 경직성과 결합하여서 롤리 더럼에서 더 많은 실업을 초래했다.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역의 고용주들이 폐업하는 고용과 실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였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에 적게 노출됐던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노출됐던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업률 상승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여기도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 GDP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실제 경제 성장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것은 세 가지 합이라 그랬죠. 아까 봤었던 마찰적 실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적 실업, 그렇죠? 균형 임금보다 높게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플러스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이게 그리고 뭐냐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을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 변동이 없을 때, 경기 변동이 없을 때, 경기적 실업이 0일 때 보여주는 실업률 요거다. 그죠? 경기적 실업은 어떻게 되냐?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러니까 정상치보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치보다 더 높게 할 경우에는 GDP가 높다는 얘기는 생산을 많이 한다. 그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경기적 실업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 얘기 뭐냐면 호황일 때는 정상치보다 더 많이 생산하니까 더 많이 고용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떨어지는 거죠. 불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본 거죠. 여기 같은 게 이 부분이 불황이죠. 그렇죠? 평소보다
정상치보다 생산을 적게 할 경우죠. 적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적게 하니까 노동을 덜 고용하고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실업은 늘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제23장 고용과 실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